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에서 수술 상담해주는 상담실장이 직업인 37살의 여자이고 작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이 강남인데 결혼 전에 살던 집은 강서구여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은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하철에서 남는 시간에 이곳 사연 채널을 즐겨 들었는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이지 얼척없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이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젊은 층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직업입니다. 왜냐면 요즘 성형이 대세니까요. 옛날처럼 눈, 코, 양악같이 사이즈가 큰 수술도 수술이지만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눈가, 입가 보톡스처럼 가벼운 뿌띠 시술도 많이 받으러 옵니다. 이런 건 당일날 시술 받아도 크게 티나지도 않고 또 시술 시간이 짧아서 바쁜 직장인일 경우 점심시간에 오실 정도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듯이 가볍게 시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암튼 그래서 제 직업이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 상담해주고 견적 같은 거 뽑아주는 일이에요. 아무래도 늘상 사람을 마주하다 보니 그에 비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돈은 꽤 잘 버는 편이라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또 이 바닥이 경력이 중요해서 저처럼 연차가 10년 이상 넘어가면 다른 병원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오고 노리는 원장님들이 많아지거든요. 특히 돈이 많이 드는 대형 수술을 성사시키면 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여기에 제 자랑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실적이 조금 좋은 편이거든요. 사실 성형외과 상담 실장 일 하기 전에 대학 다닐 때 화장품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 지점에서 제 매출이 1등일 정도로 제가 영업하는데 조금 타고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도 저를 안 놓치려고 매해마다 연봉과 성과급을 인상해줘서 한 3년 전부터 저는 아예 수술 건당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웬만한 대기업 연봉 안 부럽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가 잘난 척한다고 재수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집안 환경 들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저희 엄마가 사실은 일수놀이로 돈을 버셨거든요. 요즘은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이나 신탁회사 같은 곳에서도 돈을 빌리는 구조가 잘 돼 있었는데 옛날에는 사정이 조금 달랐어요. 신용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곳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었고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만 했죠. 그래서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시장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 상대로 은행 이자보다 아주 살짝만 높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고 그 덕분에 한평생 저는 여유롭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냥 엄마가 풍족하게 절 키우는 게 좋았는데요. 자라면서 엄마가 무슨 일로 돈을 버는지 알게 되면서 처음엔 오해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수놀이하는 사채업자들은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못된 인간들로만 생각했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소리 지르고 착한 사람들 등쳐먹는 인간이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참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한테 일수 찍는 아줌마가 아유, 너네 엄만 그런 사람 아니야. 사채하는 사람 중에 네 엄마처럼 정직하게 돈놀이하는 사람이 어디 흔한 줄 알아? 돈 장사하는 사람 중에서 원리자 5%밖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음 어디 나와보라고 해. 같은 시장 바닥에 최 사장이라고. 그 놈이 진짜 악랄한 놈이지. 월이자를 20%나 받아 처먹는 아주 피도 동물도 없는 놈이고. 네 엄마 없었으면 나도 그 놈한테서 돈 빌려서 패가 망신했었을 거야. 일수가 나쁘다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 급하게 돈 필요할 때는 이만한 것도 없어. 암튼 네 엄마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니까 너도 괜한 오해는 하지는 말어. 이렇게 아줌마가 엄마 편을 들어줘도 저는 어렸을 때는 엄마 직업이 정말 싫었는데요.
아무리 그 아줌마가 좋게 생각을 해도 저한테는 엄마의 직업은 사채업자 그뿐이었죠. 나중에 자라면서 월 이자 5%는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정말 착한 가격이고 엄마가 나름대로 본인 소신을 가지고 남의 눈에 눈물 빼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사정도 봐줘가면서 돈 장사를 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하필이면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저희 엄마 직업을 알게 되는 바람에 저랑 헤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봤자 사채업은 사채업이고 일수는 일수인 거지. 가만히 앉아서 돈만 굴리면서 남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아빠 옛날에 부도 났을 때 얼마나 악랄하게 괴롭혔던 것들이나 너희 엄마가 똑같은 직업이라는 게 힘들어. 미안한데 나 너 더는 못 볼 것 같다. 너 볼 때마다 니네 엄마 생각나고 그럼 옛날에 사채업자한테 시달렸던 기억 떠올라서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야겠어. 이렇게 엄마가 사채업자라는 이유로 전 남친으로부터 차이고 난 후에 저는 엄마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돈놀이 좀 그만두라고 펑펑 울면서 말했고 엄마는 처음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 이만한 돈벌이가 없다. 난 절대로 남의 눈에 눈물 뺀 적이 없다. 내 고객들한테 가서 다 물어봐라. 내가 나쁘게 돈 바랑한 적 없을 거라면서 어떻게든 계속 돈놀이를 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일수업자 딸이라는 게 소문나고 너무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쭉 상승세라서 엄마의 수입은 더 늘어났고 그때 투자해 놓은 것들이 다 올라서 저희 모녀는 돈이 아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엄마 지인분, 제 주변 사람들 중 돈 장사를 너무 오래 해와서 저희 엄마 일수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그만뒀다고 했지만 아직도 주변 사람들 중에서 돈 어렵다는 사람이 있으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걸 여전히 해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일수처럼 매일매일 수금하는 건 아니지만요. 암튼 그래서 저는 엄마 때문에 그때 대학교 때 사귄 남친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이유로는 결혼 생각은커녕 연애할 생각도 별로 안 들어서 병원 상담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일이 항상 바쁘게 돌아가서 딴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강남 성형외과 경쟁이 얼마나 빡센지 저희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밤늦게까지 문 여는 건 기본이라서 평일에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 다행히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풀곤 했죠. 또 한창 손님이 몰리는 성수기가 지나면 원장님이 휴가를 넉넉하게 챙겨주셔서 그 기간에 엄마랑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재미있게 살았죠. 돈이 넉넉한 편이다 보니 아쉬울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굳이 남자를 만나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재미있었고 평일에는 바쁘다 보니 외로울 새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남자가 없어도 별로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개인주의 성격이 강해서 혼자 있는 것이 싫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30대 중반이 지나니까 비혼이었던 친구들조차 모두 결혼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장을 보내오는 겁니다. 제 친구들 역시 저와 비슷한 성향이었고 전 남친들한테 당하고 남자 별로 안 좋다고 외롭지 않다고 했던 친구들조차도 거의 대부분 시집을 가버린 거죠. 저는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배신자들이라고 막 장난식으로 웃으며 따졌던 적도 있었는데요. 야, 이제 너도 현실을 인정해야지. 솔직히 우리가 20대 제일 예쁠 때 웨딩드레스는 못 입었지만 그래도 40 전에는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그리고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지. 너 지금 결혼해서 빨리 애 가져야지. 안 그러면 애 쉽게 안 들어선다. 나도 이번에 우리 예쁜이 낳은 거 인공수정에서도 안 돼서 시험관까지 한 거잖아. 얼마나 힘들고 아플 때마다 솔직히 후회되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미리미리 시집가고 애 낳을걸. 그러니까 너도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남자 안 사귄다 비혼할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소개팅이든 결혼정보회사든 알아봐봐. 알아보려고 하고 노력을 해봐야 인연이 생기지. 너 이대로 살면 결국 시집 못 가고 40 넘게 된다. 그때는 네가 소개팅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 맞아. 너 이렇게 여행 다니고 재미나게 사는 것도 딱 그 나이 때까지야.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너 나이 들면 누구랑 여행 다니고 놀래? 결국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나이 들면 자식 바라보면서 산다는 말이 이제는 공감이 가더라. 솔직히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식은 한 명쯤은 꼭 있어야 말년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너 능력 있으니까 결혼해서 남편이랑 성격 안 맞으면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자식은 꼭 낳고 나중에 임신 안 되면 너 땅 치고 후회할걸. 20대 초반에는 평생 한 남자랑 어떻게 사냐면서 애 낳으면 몸 다 망가지고 커리어 끝이라면서 비혼을 선언했던 제 친한 친구들이 다들 입을 모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솔직히 엄청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연애할 때 남자친구한테 목매는 스타일도 전혀 아니었고 자기 일 잘하고 엄청 프라이드 강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날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는 40 넘으면 어때? 남자 없으면 어때? 혼자서 재밌게 잘 살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얘기 듣고 온 후부터는 조금씩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대부분 칼같이 거절하던 소개팅도 승낙하면서 조금씩 남자를 만나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나이가 30 중반 넘어서 소개팅으로 남자를 만난다는 게 정말이지 쉽지만은 않더군요. 제가 직업이 수술 상담하면서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휴일에까지 사람 보는 게 피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사람 상대를 많이 해서 환자들 속마음을 읽으려는 버릇이 소개팅하면서도 그대로 나와서 남자들 속마음이 너무 읽혀지는 겁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의미,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게 너무 속물적으로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었어요. 저라는 인간의 됨됨이보다는 그냥 제 조건만 보고 상담실장이면 돈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돈 얼마나 모아놨는지에만 관심 있어야 하는 모습들이 꼴보기 싫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자의 조건을 안 따진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조건보다 성격이나 가치관을 더 중점에 두고 소개팅을 나갔었거든요. 그러니 소개팅을 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건 저였어요. 남자들은 무슨 물건을 쇼핑하듯 저를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개팅은 당분간 때려치고 그냥 병원 일이나 열심히 하자 싶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성형외과에 상담하러 온 고객으로 만나게 됐는데 이마가 너무 푹 꺼져 보인다고 이마가 볼록해야 출세한다고 해서 이마에 필러 시술을 하러 온 분이었어요. 필러라는 게 주사를 이마에 맞춰서 푹 꺼진 이마가 볼록하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참고로 요새는 남자분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세요. 들어보니 이분이 카페 사장님이신데 손님들이 사장 얼굴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관상을 좀 보시는데 이마가 조금 볼록하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다고 했대요. 기왕이면 아버지가 그렇게 가볍게 한 말에 자기가 진짜로 시술해서 나타나면 기분이 훨씬 좋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내심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아버지 말 한마디에 바로 수술까지 하러 오는 효자가 있구나 싶어서요. 암튼 그렇게 그 사람한테 시술, 가격에 대해 정보를 주었는데 그 남자가 시술 다 잘 끝나고 감사하다고 병원에 와인이랑 케이크, 꽃다발 2개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감사 선물 전하러 왔구나 싶어서 당연히 원장실에 선물을 갖다 놓았죠. 그런데 데스크 직원이 꽃다발 하나를 들고 저에게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실장님,
저 환자분이 감사하다고 실장님께도 꽃다발 꼭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보통 시술이 잘 됐을 때도 시술해준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지 상담해준 저한테까지 따로 감사 인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꽃다발을 보니 그 안에 카드 봉투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 봉투를 열어보니 너무 예쁜 카드와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 예쁜 목걸이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실장님께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보증서 없이 목걸이 하나만 달랑이 있었어도 그 목걸이가 제법 비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보석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 언니에게 물어보니까 명품 브랜드 신상 목걸이인 걸 사진만 보고도 딱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정성이 담긴 쪽지와 꽃다발에서 이 남자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확실히 소개팅에 나온 속물적인 남자들과는 다른 정말 저 자체를 좋아해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남자가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길래 거절하지 않고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진료실에서 볼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말 잘 듣는 거에서 느꼈지만 확실히 식당 들어갈 때나 음식 먹을 때나 나올 때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어른들한테 깍듯이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예의 바른 사람이면 좋은 가정에서 올바르게 자랐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조금 소극적이었지만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라서 이런 남자라면 결혼 전제로 사귀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나자는 그의 말에 오케이 하고 주말마다 꾸준히 데이트를 하고 좋은 감정을 쌓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희 엄마는 너무 기뻐하고 저도 막상 결혼이란 걸 할 수 있다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사귀고 나서부터 남자친구 집이 부유한 집안이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건 신랑이 하는 카페의 건물이 알고 보니 시아버지 거였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위하고 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물론 신랑은 아버지를 돈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가로수길 골목상권 많이 죽었다 해도 가로수길은 가로수길이고 거기 건물이 있다는 건 단순히 부자 정도가 아니었죠. 그러니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저희 엄마도 부동산이 올라서 우리 집도 그래도 재산은 좀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아빠 없다고 무시당하면 어쩌나, 재산 수준 안 맞다고 하면 어쩌나, 무엇보다 엄마가 예전에 일수놀이까지 했다는 거 아니면 이 결혼 허락 안 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예비 신랑을 앉혀놓고 제가 자란 환경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면서 힘들었던 거, 그리고 엄마가 원래는 시골 없는 집 출신이라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일수까지 했다는 것도 다 말해버렸어요. 저도 웬만하면 말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엄마 일수했었다는 거 주위 일가 친척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괜히 다른 사람 통해서 듣는 것보단 제 입으로 듣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속이고 결혼했다고 예비 신랑 쪽에서 생각할 수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다 털어놓았어요. 만약 대학 시절 사귄 남자친구처럼 저희 엄마 직업에 거부감을 느끼고 저를 피한다면 그것도 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죠.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신랑은 아무렇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 그래? 고리이자로 사람들 괴롭힌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자기 돈 투자해서 본 건데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서 울컥했어요. 그 후로 양가 집안에 인사드리고 상견례 일정이 잡혔는데 저희 엄마는 신랑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고,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부모님 반응도 좋아서 이대로 문제없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상견례 때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난 것이라 조용한 분위기에서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는 시종일관 정중하게 저희 엄마를 대해주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태도가 안 좋아진 겁니다. 입구에서 만났을 때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제 인사 받아주시지도 않고 먼저 휙 들어갔을 때부터 느낌이 싸했는데, 밥 먹은 내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표정도 어두우셔서 체할 뻔했어요. 예비 시아버지와 신랑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 분위기를 띄워도 조용히 먹기만 해서 얼마나 불편하던지. 그리고 후식이 나올 때쯤 되니까 본격적으로 예의 없는 질문을 해댔습니다. 사돈,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대학 나오셨어요? 저희 엄마는 당황을 했지만 정중하게 고향에서 힘들게 살아 대학 못 나오고 일찌감치 돈 벌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사이버 대학을 다니시는 게 어떠세요? 특히 미술 전공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더 늙으면 사돈하고 오붓하게 미술관 다니면서 그림 구경하면서 재미나게 지내고 싶거든요. 이러는 겁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맞아요, 엄마. 여기서 대학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이러면서 식구들이 말려대도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대놓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예, 너 우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 기억나니? 그 아주머니가 예전에 통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수놀이 하던 집딸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이건 뭐 알아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쪽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뭐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아무래도 품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늦게나마 대학도 좀 가서 학문과 지식을 넓히면 그런 음은 묻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그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 엄마 얼굴 빨개져서 너무 화가 난 게 보이고, 예비 신랑이랑 시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실례했다면서 막 당황하는데 눈치 없는 예비 시어머니가 글쎄, 사돈, 얼굴 붉히지 마시고 기분 안 상했으면 좋겠어요. 다 사돈 위해서 좋은 뜻으로 한 말이니까.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는 엄청 화난 게 눈에 보였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억지로 웃으면서 잘 알겠습니다, 사돈. 돈 장사한 거 인식이 안 좋은 거 압니다. 그런데 부끄러울 짓도 안 했고 품위 없다 소리 들을 짓도 안 했어요. 뭐 뒷조사를 이미 해봤다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남의 등쳐먹고 눈물 빼는 그런 악덕 사채업자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아무튼 사돈 뜻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이버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하고 있어요. 곧 졸업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미술 전공하는 건 힘들 것 같고, 다만 틈틈이 취미로 미술을 배워볼 생각은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던지 몰라요. 엄마가 저 몰래 사이버 대학에까지 다니고 있었다니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시어머니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니? 우리 아들이 이미 자가 아파트가 있는데 혼수는 얼마나 해줄 수 있니?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저는 그 직접적인 질문들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어요. 대체 누가 누구 보고 품이 없다고 하는지, 지금 저런 질문, 저런 말들을 상견례 자리에서 사람 면전에 대고 얘기하는 예비 시어머니야말로 훨씬 더 품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 질문이 이어지자 저희 엄마가 단칼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돈이라면 저도 우리 딸 앞으로 강남의 30평형대 아파트 사줄 수 있습니다. 신혼집 해주시는 게 정 그러면 저희가 새로 집을 살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도 돼요. 막상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모는 좀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강남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준다고 할 줄은 몰랐나 봐요. 돈으로는 개무시할 수는 없겠구나 싶은지 시모 표정이 좀 두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거 보고 저희 엄마가 또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혼수는 원하시는 목록이 있으면 저희 아이 편으로 전달해 주세요. 제스라에 저희 딸 딱 한 명인데 뭐가 됐든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한평생 일수쟁이로 욕먹으면서 돈 벌었는데 딸아이 시집 보낼 때라도 팍팍 써야죠. 그럼 웬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으니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엄마는 저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집에 가는 길에 예비신랑은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대더군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저런 시어머니랑 계속 마주해야 한다니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저는 울면서 엄마에게 그동안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하다고, 엄마 사이버 대학 졸업 앞둔 동안에 다니는 것도 몰랐던 거, 그리고 옛날에 일수쟁이라고 욕하면서 엄마 마음에 상처 준 거, 다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했고 엄마는 다 괜찮다면서 안아주셨어요. 됐어. 저렇게 뭘 모르는 것들이 욕하는 거 하루 이틀이니? 근데 이만한 일로 결혼을 무르면 안 되는 거야. 너 결혼하면 네 시어머니랑 살 거 아니고 네 신랑이랑 살 거니까 이따가 집에 가서 네가 전화해줘. 나도 솔직히 그 옆편 내가 내 면전에 대고 대놓고 일순우리 얘기 꺼내고 대학 안 나온 거로 사이버 대학이니 뭐니 하면서 무시할 때 그냥 이 결혼 확 엎어버릴까도 싶었는데 옆에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네 신랑 얼굴 보고 꾹 참은 거야. 나야 뭐 결혼 생활 안 해보고 미혼모로 한평생 너를 키워서 잘 모르지만 아는 엄마들이 죄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결혼은 남자 하나 괜찮은 거 봐야 된다는 거야. 부모가 아무리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남자 하나 성실하고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애면 무조건 결혼시키라고 하더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은 있잖아. 네 신랑 될 놈 괜찮은 애 같더라. 남자친구 성격도 다정하고 책임감도 있고 요새 그런 애 만나기 힘들어.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안 할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 대신 집에 가서 전화 다시 해. 무시당하는 기분 든 것 같다고. 우리 엄마한테 네가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저는 이 결혼 안 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지만 엄마가 해주는 얘기를 듣고 예비신랑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마음 많이 상했냐고 묻는 신랑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마음 많이 상했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사람 대놓고 무시하고 모욕 주고 게다가 뭐? 일수놀이에서 품위가 없어. 남의 엄마 뒷조사한 건 품위가 있는 거야? 제 말에 남친은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겠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옆에서 아버님도 전화기에다가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면목 없다고 직접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아, 이 집은 시어머니 빼고는 다 정상이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결혼해서 시어머니랑만 손절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신랑이 저희 집으로 케이크랑 꽃다발, 과일 바구니, 1등급 한우, 굴비 세트, 홍삼 액기스 등등 선물 공세를 펼쳐서 저희 모녀 마음은 많이 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하고 신랑이 하도 뭐라고 했는지 혼수 목록을 보내왔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물론 명품 백이며 뭐며 본인 욕심 채우기 위한 게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신랑 앞으로 자가로 된 아파트에 살기로 했으니까 그 정도 요구는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새로 사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니까 그냥 있던 집을 활용하자는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잘 해결이 되고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식 전날 새벽 1시에 누군가가 다급하게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날 밝으면 곧 결혼할 신부 집에 어떤 개념 없는 인간이 찾아온 건가 싶어서 화가 나서 인터폰을 보는데 놀랍게도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엄마랑 저는 너무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훌쩍이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 제 엄마 얼굴을 보더니 다짜고짜 사돈, 새아가 이러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상견례 이후 시어머니를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일단 오들오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혀놓고 따뜻한 꿀물을 타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을 울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캐물으려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눈치 줬습니다. 가만히 있고 너는 들어가 있으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도 엄마 말 듣고 일단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와서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이 이 새벽에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신랑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한숨을 푹 쉬고 말했습니다. 자기네 집에 가셨구나. 그나마 너무 다행이다. 안 그래도 엄마가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다 두고 맨몸으로 나가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근처 지구대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자기네 집으로 갔다니 그나마 안심이 되네. 그리고 남자친구는 자초지종을 얘기해줬는데 글쎄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품위를 따져가며 미술 전공을 다니라는 둥 학문과 지식을 강조하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시아버지 몰래 골프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다음에 몰래 만날 얘기를 통화로 하다가 그 현장을 시아버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 시아버지는 당연히 시어머니를 잡았고 속옷 차림에 집 밖으로 내쫓기게 된 거였죠. 속으로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걸려도 하필 저희 결혼식 전날 야밤에 걸린 건지 원망스러웠죠.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변명을 하다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최근 전화 버튼을 누르자 자기야, 이 시간에 전화해도 돼? 하고 말하는 골프클럽 남자 목소리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고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는 시어머니에 열받아서 골프채를 들어 올리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쳐나오셨다고 해요. 그렇게 집을 나와 일단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차 키를 안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울고 있는데 띡 하고 신랑 차에 시동이 켜졌대요. 알고 보니 신랑이 자기 엄마 곤란한 거 알고 원격으로 자기 차에 문 열어주고 시동을 켜준 겁니다. 시어머니는 신랑 배려를 눈치채고 얼른 차에 타기는 탔는데 신랑 차에 찍힌 내비 주소 중에서 갈만한 데가 저희 집 밖에 없었대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결혼 앞둔 사돈 집에 그꼴로 오나 싶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니 이해가 가긴 했어요. 그꼴로 그 새벽에 아들 친구 집에를 가겠어요? 아들 카페 직원 집에 가겠어요? 그러니 몇 가지 되지도 않는 선택지 중에 차라리 아들 부인이 될 예비 며느리 친정집에 가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판단이었죠. 그렇다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시어머니 성격에 자기 친구 집으로는 죽어도 못 갔을 테니까요. 바람 피워서 남편한테 아들 결혼식 전날 쫓겨났다는 말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암튼 그렇게 쫓겨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를 이꼴로 내쫓은 시아버지를 욕했고, 저희 엄마는 일단 씻으라고 하면서 본인 고급 잠옷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손님 방에서 하룻밤 재우고 마침내 아침이 밝아오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들 며느리 결혼식이라 가긴 가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어떻게 나올 줄 모르겠다면서 엄청 걱정을 해댔죠. 아무래도 저는 아프다고 하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될까요? 그 꼴을 당했는데 그 인간 보는 것도 싫고 그 인간들이 하객들 많은 데서까지 날 개망신 주면 어떡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못 가는 게 미안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개망신 당하는 게 더 무섭다니. 다시 한번 시어머니가 자기밖에 모르는 엄청 이기적인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를 열심히 달래주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사부인. 사돈어른이 아무리 화가 났어도 설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에서 그렇게 깽판을 치게 하겠어요? 사부인이 얼마나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텐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눈탱이 밤탱이 된 이 얼굴로 어떻게 가요? 신랑 엄마라는 사람이 눈이 파랗게 멍들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예전에 미용 기술 배운 적이 있는데 화장법도 같이 배워서 이 정도 멍은 잘 커버해 볼게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뭐 이쁘다고 시어머니 화장까지 곱게 해주고 가기 싫다 무섭다고 징징대는 걸 억지로 달래가면서 어머니를 결혼식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 괜히 망칠까봐 억지로 챙겨주신 거겠죠. 기댈 곳이 저희 엄마뿐이란 걸 깨달은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와 달리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데리고 결혼식장에 온 걸 보자마자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더군요. 저 여자를 여기 왜 데리고 와요? 저 여자 아들 결혼식 올 자격 없는 여자예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양심이 있으면 빨리 꺼져 이 여자야. 이렇게 막말을 하는 시아버지한테 저희 엄마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사돈. 좋은 날 큰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정인지 들어서 화나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오늘은 사돈 아드님이랑 저희 딸이 혼사 맺는 애들 결혼식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오늘 하루만큼은 애들 위해서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하셔야 돼요. 결혼식 무사히 마치고 나서 안서런한테 화를 내든 욕을 하든 하시고 지금 이 예식장에서는 큰 소리 내지 말아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었고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혼주석에서 시부모님 두 분이 어색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웃음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어요. 한창 코로나 때 치러진 작은 결혼식이라 소규모로 진행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빨리빨리 절차를 진행한 후에 저희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신혼여행을 떠날 수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해외여행은 못 가고 소박하게 제주도로 신혼여행지를 선택했어요.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선물 사서 시댁에 인사드렸을 때 다행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더라고요.
다행히 같이 산 정 때문인지 몰라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저에게 갑자기 통장이랑 한도 무제한인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세아가 오자마자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대소사나 경조사, 돈 쓸 일은 일체 네가 신경을 써야겠다. 네 시어머니가 이걸로 돈 쓰는 재미를 느끼랬더니 남자 만나는 재미를 느꼈더구나. 너는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 말고 현명하게 잘 관리하기를 바라마. 이렇게 졸지에 시아버지에게서 시댁 생활비 카드며 통장, 집안 경제권을 물려받은 저는 아버님과 소통하면서 본의 아니게 생각보다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살림에도 블랙카드를 쓰라고 했던 거죠. 대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를 보는 게 부끄러운지 말수가 확 줄었고 저희 엄마를 만나서도 순한 양처럼 온순해지셨습니다. 하긴 저희 엄마 아니면 아들 결혼식도 못 오고 이혼당할 뻔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암튼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이 올바르게 처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